안녕하세요, 썰맘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글을 써서 화력이 큰 사이트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간단하게 줄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조언도 듣고 싶어서 제가 듣는 채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좀 불행하게 살았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는 외도를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불륜 그런 게 아니라 낯선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일 정도였어요. 외아들인 저와 어머니가 버젓이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입을 맞추고 애정행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는 눈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두 사람의 술안주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는 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척했고 그 흔한 화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썩은 음식 냄새를 맡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꼴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얼굴을 좀 가리든가. 비위가 상해서 내가 토할 것 같거든. 그것도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는 걸 보면 비위가 참 강해. 어머님 대답 대신 입버릇 같은 혼잣말을 하셨어요. 저러더라도 내가 본처야. 남자가 방황 좀 하고 얼굴값도 하는 거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조강지처는 나야. 나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어. 얼굴값 한다는 아버지는 실제로 굉장한 미남이긴 했어요. 눈은 옆으로 시원하게 컸고 코는 이국적으로 높았죠. 더구나 그때 당시에 비하면 180이 가까운 키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살집이 약간 있고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안에 돈이 있을 때는 부부라고 점을 붙이려는 노력은 했었지만 가세가 기울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가 가여웠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랐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화 한 번 내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깔깔거리는 여자들에게도 못되게 대했네요. 그러다가 제가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러다가 한 달,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 통보를 받고 나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며칠 정도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습게도 어머니는 친아들인 제가 있으니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이 1년이 넘어가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지도 않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도 않다는 현실을 파악한 순간 어머니는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간 쌓여온 분노를 어딘가에 풀어야 했는데 하필 그곳에 아버지와 꼭 닮아가는 제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일일가일일 말했습니다. 너 같은 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 사람이 날 버릴 리가 없는데 생각해보니 다 너 때문이야. 너 아빠한테 싫다고 하고 밉다고 그랬지?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날 버린 거라고. 너만 아니었어도 난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 솔직히 그때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어머니는 하루는 좀 괜찮았다가 또 하루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다가 또 남은 하루는 저를 괴롭혔어요. 제게 그 시간들은 모두 고통이었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완전히 멈춘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제 몸에 난 상처들을 보고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끝이 났죠. 그 뒤에는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물론 떨어져 있다고 해도 딱히 변하진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다시 어린 시절에 무력했던 저로 돌아가기도 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앞몸에서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고 해도
저 혼자 그렇게 잘 살진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부모님을 대신한 어른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때 저를 돌봐주셨던 담임선생님의 친아들은 저를 동생처럼 대해줬어요. 형은 저와는 5살 차이로 늘 저에게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형은 늘 술만 먹으면 말했죠. 대학 가. 그것도 어중간한 대학 말고 제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고. 저는 그 말에도 웃으면서 그냥 대충 넘기려고 했습니다. 됐어. 형, 내 나이가 이제 30이야. 무슨 대학을 가.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정도만 벌어도 충분해. 욕심도 없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도 또 그러네. 안 늦었으니까 형이 조언해줄 때 들어. 아버지도 너 엄청 걱정하셔. 현장에서 그냥 기술 익힌 거는 은퇴도 빨라. 노후 준비하기도 힘들고. 내 말 들어. 공부해. 어? 형이나 선생님 모두가 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뭔가를 배워라. 그렇지 않아도 졸업이라도 해두라면서요. 솔직히 그때는 등록금 낼 돈도 아깝고 딱히 대학 간판이 없어도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었죠. 기술이 있으면 생각보다 돈을 잘 벌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늘 저를 잘 챙겨주는 건설 현장 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형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넌 아직 안 늦었어. 대학 먼저 가. 평생 이렇게 살 순 없다. 건축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마. 에이, 제가 무슨... 저 공부도 엄청 못했어요. 못한 건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고. 내 친구 녀석이 건설사 대표로 있어. 그 친구가 예전부터 나한테 대학 좀 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지. 자존심에 그냥 무시했었지만 나도 후회가 된다. 이 나이 먹으면 다 후회해. 그러니까 너라도, 응? 아무리 그래도 그건 내가 친구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너는 무조건 넣어주마. 내가 여기서 짬밥 먹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넌 뭐라도 할 놈이야. 여기서 썩긴 아깝다. 진정으로 저를 위하는 사람들의 말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냥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공부한다는 게 막막하긴 했네요. 특히나 저의 경우는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은퇴하신 담임선생님이 저를 잡고 공부시켜 주었고 형도 틈내는 시간에 저를 가르쳐 주었죠. 한 문제집을 3번씩 독파해 나가고 그 책이 쌓일수록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마치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힘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제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공부에 재미가 붙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흥미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꼬박 2년 만에 대학에 붙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대학 생활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부끄러움은 한순간일 뿐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뿐이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중에는 기회가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서관에서만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제가 과에서 1등을 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노력을 덜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성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머리도 좋지 않았고 더구나 워낙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쫓아가는 것도 힘겨운 수준이었어요. 겨우 평균 학점 4.1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지만 대신 계절학기를 꽉 채워들어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소장님이 건설사 대표인 친구분과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지만 단순 낙하산이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자격증이 필요했고 저는 그렇게 졸업 후에도 거의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3개의 주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죠. 예전에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받는 대우는 달랐어요. 하는 일은 2배로 많았지만 몸이 힘든 건 줄어들었고
일을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니 왜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라고 한 건지 이해되더군요. 이전에도 돈이 여유롭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취업을 하고 난 것과 비교되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있어도 결국에는 노가다 일꾼이었으나 취업 후에는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형의 소개로 저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뜻이 없었기에 연애도 몇 번 해본 적이 없었던 제게 아내는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매일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삐뚤어진 모습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들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친구 누굴 만났는지까지도 치주하듯 물었으며 급기야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까지 사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네요. 헌데 보통 이런 경우까지 가면 질색을 하고 이혼을 요구했을 텐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픔에 대해서 말했고 그것을 알고 있던 아내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어요.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도 아내는 결혼하고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신뢰를 쌓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밖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모두 공유했어요. 그저 스치듯 인사했던 이웃에 관한 것까지도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또 시간 내어 부부 상담을 따로 받기까지 노력했네요. 이를 모두 거부했던 제게 아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되어서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이 닮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던 그것들을 고쳐가는 거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도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저는 시큰둥하게 되물었어요. 원전은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다면서. 근데 왜 이제 와서 치료를 해? 그랬더니 아내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아빠가 될 거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거든. 난 당신이랑 아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과연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내를 믿고 그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치료까지 시작하니 저는 더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네요. 아주 가끔 불쾌한 감정이 고개를 들어도 저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느덧 딸아이가 4살이 되고 아내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로워졌고 제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결혼 전부터 아내가 모은 돈에 장인어른이 결혼하고 지원해 주신 돈까지 더해 대출을 약간 받고 좀 더 큰 신축 아파트로 이사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고작 몇 년에 불과한 행복이었습니다. 마치 신이 제 운명위에 실수로 행복이라고 잘못 썼다가 신경질적으로 지워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실종되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7일 후에 시신이 방파제 인근에 걸려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고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박복한 놈에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내를 따라서 확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행복했던 것도 제가 아내를 만난 것까지도 모두 아내의 죽음을 불러온 원인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 못한 것만 떠올랐죠. 몇 년은 의심하면서 괴롭게 했고 또 몇 년은 아이를 홀로 키우게 하며 힘들게 했습니다. 잘해줬던 기억도 행복했던 기억도 선명했지만 그때 저는 저 스스로를 학대하며 나름대로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까지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에게만큼은 제 과거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밤새 울고도 아이에게는 웃어 보였고 아내 몫까지 아이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네요. 저 나름은 정말 최선을 다해 몇 년을 버텼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과거의 악몽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가 홀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무연고 처리가 될 수 있어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감정이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소식을 들었는데 슬프진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이유가 뭔지도 묻지 않았어요. 마음 떠난 아버지만 잡고 있던 가여운분이었지만 어쨌든 제게는 최악의 부모였기에 그저 행정 처리에 대한 절차를 물었을 뿐 어떠한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늙고 볼품없어졌지만 여전히 미중년인 모습 그대로였죠. 하얀 백발을 그대로 드러내고 양복까지 빼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역겨워서 돌아섰는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더군요. 아들, 너 아들 맞지? 나야 나 기억 못하겠니? 저는 손에 뿌리쳤습니다. 왜요? 어머니 가는 길에 뭐 돈이라도 남겼나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어쩌죠? 한 푼도 없던데. 빈손으로 가는 게 싫으시면 남은 빚이라도 가지고 가시죠. 네가 날 못마땅히 하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널 찾아다녔어. 너희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널 보고 싶어서 며칠을 여기서 기다린 거지. 왜요? 이제 와서 효도라도 받고 싶으세요? 그런 게 아니다. 나 네가 어린 시절부터 쭉 널 데리고 오라려고 했어. 하지만 너도 알잖니. 너희 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 널 못 만나게 한 건 그 사람이었어. 널 인질로 잡고 날 휘둘렀던 게 바로 네 엄마라는 사람이었다. 재산?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도 재산은 충분히 있어. 내가 원했던 건 너였어. 이제 와서 그러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두고 보면 되잖니. 늦었지만 너한테 애비 노릇 좀 하고 싶다.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너희 엄마 죽었다는 소식에 달려온 이유가 바로 너야. 그 사람이 너랑 내 사이를 막았으니까. 그 만남 뒤로 아버지는 매일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벼운 문자 몇 개, 어떨 때는 꽃사진, 또 해가 좋은 날에는 하늘사진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주소를 물어보더니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반찬이나 아이 옷 선물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넘게 꾸준히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보니 약간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잠깐 받아주고 억지로 몇 번 식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함께했던 기간이 짧다 보니 마음을 완전히 열진 못한 상태였죠. 몇 달에 한 번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하면 그저 어색하게 앉아서 밥이나 먹고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그 정도의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에 초대해 저희 아이를 인사시키거나 생일을 챙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저희 집 밑에 잠깐 왔다고 해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놀이터 앞에서 양손에 맥주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집에는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실은 너한테 술을 못 가르쳐줬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갑자기 와서 온전했겠구나. 내가 또 실수한 거니? 내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건 알지만 내 마음 좀 이해해 줄 순 없을까? 저는 맥주를 받아들고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 이제 네가 다 큰 것도 알지만 용돈도 주고 싶고 이렇게 오늘처럼 술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 진심이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너로 하고 싶기도 해서. 이거. 아버지는 보험 서류를 제게 들려주면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도 다 네가 가지게 될 거야. 사실 널 만나고 싶었던 것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마 그때 저는 아버지가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날 드디어 과거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했고요. 한참을 듣던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는 눈을 마주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했을 때 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나랑 살기 싫다고 했었어. 난 무조건 널 데리고 나갈 생각이었는데 네가 거부했지. 정신이 불안정한 여자라서 걱정도 되었지만 너한테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아니란 생각도 있었고.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지난 일인데요. 아니,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날 원망하고 날 미워하는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내 소원은 이거 하나야. 너랑 내 손녀에게 내 재산이라도 물려주자는 거. 딱 그거 하나.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여전히 반반한 얼굴로 여자들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진 어머니와 이혼 후에 쭉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집에 데리고 왔던 여자들은 정말 이혼의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하더군요. 나쁜 놈이 되어서라도 이혼을 선택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혼하고 제게 줄 양육비를 벌기 위해 평생을 일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는 제법 재산을 축적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지방에 상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살아생전 어머니는 아버지가 양육비는 주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행도 하고 낚시도 배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솔직히 걱정이다. 네가 죽은 그 아이를 잊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 하지만 남겨진 네 딸을 생각해서라도 재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싫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저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게 했는데 다른 여자라니 절대 싫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인 거야. 신혼 초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그건 네가 말해준 거 아니냐. 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본인을 판단하기 힘들어.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일이잖니. 널 위해서가 아니라 네 딸을 위해서 재혼을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 엄마라는 사람도 본인이 아프다는 인식을 못했어. 너한테 하는 것도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때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은 좀 무서웠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아프다는 인식을 못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스스로 딸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어느덧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혹시 제가 저희 어머니처럼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딸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내 친구들은 다 엄마 있어. 아빠는 매번 늦게 오고. 그럼 아빠가 새엄마를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난 좋아. 물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만 그래도 새엄마도 좋아. 결국 딸의 의견과 끈질긴 아버지의 설득 끝에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전부터 아는 분이라고 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불의의 사고로 사별하게 되어 혼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세무사라는 직업까지 가지고 있는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우리는 3개월 정도 만나다가 그 뒤에는 재혼을 결정했어요. 뭐 딱히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 의논한 끝에 결혼식 대신 웨딩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형식이라든가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은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제 딸에게도 무척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너무 바쁘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재혼 뒤에 연이은 출장은 물론이고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날이 많았죠. 의심? 당연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견디고 참았던 거였어요. 죽은 제 아내가 저를 위해 했던 것처럼 그저 참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한데 어느 날, 어느덧 12살이 된 제 딸이 이상한 말을 하며 의심에 불씨가 다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빠, 새엄마랑 할아버지 좀 수상해. 저는 그때는 딸이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가 싶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새엄마랑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아빠 없을 때 우리 집을 막 뒤졌어. 서랍장도 열어보고. 뭘 찾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니라니까. 아빠는 내 말을 왜 안 믿어? 새엄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할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아빠 없을 때 와서 둘이서 문 닫고 속삭인단 말이야. 내가 전에 들어보려고 하니까 할아버지랑 새엄마랑 화도 냈어. 제가 의처증이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제 딸에게 화를 냈다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버릇없게 느껴져서 그렇게 할 순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화를 낼 정도로 둘이 심각한 얘기를 한다는 건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물건을 뒤진 게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입에서 귀를 의심할 소리가 나오더군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혹시 네 딸도 그런 병 있는 거 아니냐? 유전이다, 유전. 너희 엄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도 그걸 물려받았고. 그 피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딸, 겨우 12살이거든요. 병에 나이가 있어. 의심병도 병이다, 병. 너도 당해봐서 알잖아. 그 병이 사람을 얼마나 못살게 구는 병인지. 그러니까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 그 말을 듣는데 욕이 목구멍에서 울렁거렸어요. 아버지가 제 병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 스스로를 알고 있고 실제로 아내를 괴롭게 만들 정도로 의심병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정신병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은 제가 아닌 아내와 더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 초에 썼던 강아지용 감시 카메라를 집안 여기저기에 설치했습니다. 책장 뒤에 감춰놓고 또 티가 나는 곳에는 티슈함에 구멍을 작게 뚫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3일 만에 그들이 꾸민 끔찍한 짓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서랍장을 뒤지던 재혼한 여자가 죽은 아내의 팔찌를 손에 끼우고는 깔깔 웃는 것으로 시작하더군요. 진짜 싸구려야 이거. 무슨 돈도 많으면서 이런 거라고 다녔을까? 어쩌면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뒤진 거 아니야? 팔찌 때문에 꽥한 거지. 그러자 아버지는 삐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맘에 큰 아무리지. 근데 너 언제 이혼도장 찍을 거야? 얼른 서류가 정리가 되어야지 나도 작업을 시작할 거 아니야. 아 몰라. 남편이 설득이 안 되잖아. 아 대체 무슨 일인데 이혼까지 해야 되냐고. 하긴 내가 봐도 좀 그렇긴 해. 그래서 대충 아파트 청약 뭐 그런 거라고 핑계댔어. 위장 이혼이라면서 그것도 찜찜하고 법을 어기기 싫다는 헛소리만 하더라. 답답하고 꽉 막힌 인간이야. 그래도 해결은 될 거야. 그 사람 좀 멍청해서 내가 울면 다 봐줘. 너 지금 재혼한 지 2달이야. 근데 아직 공동명의 하나 해달란 소리 못하잖아. 서류가 되어야지 나도 슬슬 작업을 시작할 텐데. 언제까지 투석을 안 하는 거야? 불편하고 아프고. 아, 제발 아빠! 아빠라는 선명한 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자리에 서서 정확한 음성이 들린 건 저 이야기들이 전부였어요. 그 뒤로는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서로 소리 지르듯 대화했죠. 하지만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딸이며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신장이식 때문에 제게 접근을 해왔다는 겁니다. 투석에 관한 내용, 또 남편의 이야기들을 드문드문 들을 수 있었거든요.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을 빨리 재생했을 때
안방에 서서 장롱안을 뒤지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너 빚이 얼마라고 했지? 아, 몰라. 생각도 하기 싫어. 독촉장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집으로 배달 오는 거 수시로 체크해서 숨기고는 있긴 한데 진짜 내가 미칠 것 같아. 사채업자들도 계속 전화와. 집으로 찾아올까봐 요즘에는 잠도 안 온다고. 그러게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가만히 있는 차들을 때려박어? 그것만 끝이야? 쇼핑에 무슨 렁콩을 그렇게 사고. 진짜 박서방이 알면 너 바로 이혼당할걸. 걔랑 진짜로 이혼은 하기 싫다며. 싫긴 하지. 내 말이면 뭐든 다 믿어주니까. 그런 멍청이는 구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만약 들켜서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뭐 그때는 나도 아빠 친아들한테로 갈아타면 되는 거고. 아빠, 그거 알아? 이 집 팔기만 하면 최소 4억은 그냥 벌겠던데? 이래서 다들 아파트 하는구나 싶어. 안 들키게 잘해. 이 집에도 좀 들어와서 애 봐주는 척이라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이혼당하면 갈아탈 거 아니야. 알았어. 일단 통장이랑 뒤진 여자 보험금 얼마 나왔는지 서류 좀 찾아봐. 대체 그걸 어디다 숨긴 거야? 사채업자들한테 그거라도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여자는 돈 때문에, 아버지는 신장 때문에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더군요. 더구나 제가 신장 이식을 해주고 부작용으로 죽게 될 경우에 제 딸은 고아원에 버리겠다고 하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둘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증거로 경찰서에 간다? 그래도 살인 공모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아서 제가 죽었다면 모를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죠. 그나마 여자는 사기죄로 묶어버릴 수 있었지만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심부름센터에 각자 3명씩 사람을 붙여서 24시간 감시했고 뒷조사도 시작했어요. 그 조사로 알게 된 것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여자는 세무사도 아니었고 하는 일이라곤 가끔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남편도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들까지 2명이나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 귀여운 자식까지 있는 여자였지만 앞서 들었던 것처럼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금융권과 사채를 포함한 빚만 1억 4천이 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 이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다 걸려서 혼인 빙자 사기 전과도 있더군요. 또 일산과 지방에 각각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던 아버지는 더 최악이었죠. 애초에 그런 건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이전에 재혼했다가 암으로 죽은 여자의 사망보험금이 전부였어요. 결국 그 돈으로 보자 행세를 하며 만난 여자들 등골이나 빨아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사 당시에 만나는 여자만 최소 3명이었고 서류상으로 꽤 긴 시간 동안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인가 했더니 바로 일산의 아파트와 지방의 상가 건물을 가진 분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2사람이 친부녀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의 딸이었고 여자의 생부는 따로 있더군요. 거기에 아버지와 여자의 어머니는 서류상으로도 깔끔했고 그저 가끔 만나는 애인 사이를 지속해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만나온 기간이 20년 가까울 정도라 아버지와 여자의 생모가 진즉에 헤어졌음에도 둘은 아직까지도 아빠와 딸처럼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힘을 합친 거라고 할 수 있었죠. 고작 3일을 쫓아다녔는데 증거는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일단 차례로 2사람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감시 카메라의 버젓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의심되는 번호 모두를 따로 기록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술 한잔 먹으며 말했죠.
저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괜찮죠? 뭐든지 괜찮지. 하하하하. 어색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자동차 매장에 끌고 가서 가장 비싼 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잠깐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를 위해서는 뭐든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는 이 정도도 못하세요? 저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 아버지를 돕는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건가요? 간이랑 쓸개? 그래. 그럼 나도 이 정도는 사줘야지. 나도 널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 예전부터 내 아들 차를 꼭 사주고 싶었다. 정말이야. 어색한 연기력으로 저는 결국 고급 외제차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바로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지갑, 명품 향수, 시계까지 모두 뜯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자끼리 가족 목걸이를 가지고 싶단 명목으로 금목걸이를 사달라고 했는데 카드 한도가 차서 결국 긁지 못했네요. 이에 아버진 당황하면서 핑계를 대더군요. 이전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한도를 좀 낮췄더니 이건 다음에 사주마. 그 다음은 제 아내인 척하는 사기꾼 여자였습니다. 이 집을 공동명의로 바꿀까 하는데 당신 가구 좀 싹 다 바꿔줄 수 있지? 네? 아직 새 것 같은데 이걸 다요? 그래도 전처의 흔적이 남은 거잖아.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정도도 융통이 안 되나? 설마 그 정도도 현금이 없는 거야? 가구도 더 바꾸고 안마의자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해주죠. 아이고 이 정도는 껌이지. 공동명의에 눈이 뒤집혀서 표정관리가 되지 않던 그 여자는 또다시 사채를 쓸 것이 뻔했어요. 저는 뻔뻔하게 시간을 주고 원하는 가구를 골라 보내줬습니다. 물론 저는 아내가 고른 저희 집 가구를 바꿀 생각은 없었고 그 여자 돈이 들어간 물건은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인테리어 핑계로 물품 배송 시기를 조율해달라고 하고는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으로 가서 그 물품 모두를 여자의 원래 집,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배송시켰습니다. 그리곤 바로 그날 제가 수집한 전화번호에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가 이야기했던 동영상부터 저와의 웨딩 사진까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모두 전송했고 또 아버지의 여자들에게는 사진 전부를 그냥 모두 다 보내버렸죠. 반응은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가장 먼저 알게 된 아버지는 저희 집을 부셔버릴 것처럼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아버지를 대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제 뺨을 내리치시며 소리쳤습니다. 망할 놈, 네가 감히 그런 걸 보내? 미쳤어? 어디서 지혜미한테 배운 짓을 해? 안 사람이 지금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거나 어쩔 거야? 여자들도 난리가 나서 돈 내놓으라고 사기죄로 나를... 어쩌긴 뭘 어째요. 이혼하셔야지. 그리고 혼자 신장병으로 오래오래 유령장수하다가 어머니 곁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미친... 너 이 새끼 그걸 알았어? 알죠. 다 조사해 봤으니까. 그럼 너 혹시 차도 일부러 나한테 그 비싼 차를 사달라고 한 이유가 설마? 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거 그게 맞아요. 그 외제차는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재수가 좀 없어서 금방 팔아버릴 것 같긴 한데 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일주일 정도는 더 타고 팔려고요. 안 돼. 그게 어떤 돈인데? 내놔. 그건 청당한 내 돈이라고. 이혼당하면 나 당장 갈 것도 없고 정말 큰일 나. 나한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야. 정확히는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했던 여자의 사망보험금이죠. 어쩌게? 경찰에 신고해요. 내가 차를 사뒀는데 아들한테 사준 차를 다시 뺏고 싶다고. 절도로 신고 좀 하고 싶다고. 신장 좀 얻으려고 돈을 썼는데 이제는 신장 못 받을 것 같아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미친놈. 그래, 이제 알았어.
그년의 그 아들이지. 그 더럽고 불결한. 저는 그때 아버지의 뺨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픈 거 맞아. 정신병이 있었던 것도 인정해. 근데 진짜 내가 엄마 닮았다면 내 신장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겠지. 이런 성격은 당신한테서 나온 거야. 신장 이식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투석하기 싫다고 아들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는 너, 당신 말이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할게. 이제까지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났으면서 그 중에 단 한 명도 신장 줄 사람이 없다는 건 당신은 끝났다는 거야. 잘난 얼굴도 결국 이제는 끝이네. 진짜 사랑도 못 해본 인간이라니 참 불쌍하다. 이제 돈 많은 사모님이랑도 이혼할 테니 혼자 쓸쓸히 늙어서 말라 죽어갔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살아, 부디. 아버지는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와 난동을 부렸지만 저는 경찰을 불러 해결했습니다. 헌데 당연히 저희 집에 쫓아올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남편이 저를 따로 불러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죠. 결국 이혼을 했고 여자는 막대한 피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생활비가 아닌 대부분 사치로 지출하는 적이 나와서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자는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정중하게 제게 감사를 표했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 여자의 실체를 알았네요. 처음에는 아내와 웨딩 사진까지 찍은 당신에게 무척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그쪽한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랑 제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제 자식은 없더라고요. 웃기죠?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해서 소송까지 지저분하게 이어지는 바람에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 했거든요. 저는 조금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까지 생겼을 줄은 몰랐어요. 방법이 좀 그랬죠? 제가 복수에 눈이 멀어서. 저도 보이는 건 없고 생각이 좀 짧고 방법이 과격했네요. 혹시 애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애들은 다행히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 시집 오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왔었는데 보내주신 가전제품은 혼수 뭐 그런 거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잘 쓰고 있어요. 다 훌훌 털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새 출발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래서 제가 키우겠다고 위자료 안 받는 대신 친권 포기시켰습니다. 그 애들을요? 하지만 그렇죠. 제 피는 하나도 섞이지도 않았으니. 근데 이미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을 품었으니까요. 솔직히 녀석들이 줄줄이 태어나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돈을 계속 벌어서 줬는데도 매번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속이 상해도 술에 취해서 살 수도 없었죠. 제겐 그런 건 모두 사치였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여자한테 맡기면 애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살겠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나 못하는 선택일 텐데요. 계속 과거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어릴 때 가난하고 불행하게 컸는데 늘 사람들이 저에게 그늘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목표가 우리 애들 얼굴에 그늘지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깨금 말을 들었어라도 꼭 밝게 키울 생각이죠. 적어도 그 애들은 행복해지게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는 부모조차도 엉망일까, 그런 생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보니 부모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힘들게 살아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거라도 받아주실래요? 저는 그 남자에게 외제차 키와 시계를 주었습니다. 이걸로 왜? 실은 제가 복수하면서 위자료 비슷하게 얻은 건데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서요. 쓰고 싶지도 않고 현금화 시켜도 찜찜했거든요. 그 인간한테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에 기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제에 기부를 어찌하는 줄도 모르겠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부디 유용하게 잘 써주세요. 팔아도 됩니다. 물론 타셔도 되고. 저한테만 찜찜한 거지 하자는 없고 새 차나 다름없어요. 시계도 한 번 샀어요. 영수증도 챙겨드리고 자동차 관련 서류는 나중에 작성하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이게 가격이 상당할 텐데 너무 큰 돈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니까요. 제 탓도 있고요. 대신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겠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 앞에서 고맙다는 말만 수십 번을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결심은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의 기쁨도 알게 되었고요. 세상에 아마 저와 같은 환경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조금씩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해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크게 느껴져도 정말 별거 없거든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날에는 걱정을 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제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요. 너무나 사랑했던 제 아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선물인 딸을 위해 저도 그 남자처럼 깨금 발을 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더는 자신의 그늘진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